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두 아들은 정말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물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 속도 많이 썩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주는 행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아빠인 제 남편은 제게 남보다도 못한 원망스러운 존재로 남았습니다. 남다른 인연으로 맺어져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어쩌다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엄만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언니와 오빠 저 삼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선하고 다정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겐 아주 절친한 고향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던 아저씨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저희 아빠를 은인이라고 부르셨어요. 효민이 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을 아빠로 둔 거란다. 자기 형편도 넉넉지 않으면서 친구들 물심양면 도와주는 호의는 정말 드문 법이거든. 네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 아저씨는 없었을 거야. 아저씨는 집이 어려웠고 병약한 홀아버지 아래서 자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도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고 그 뒤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릴 적부터 그런 아저씨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성인이 되어선 건설 현장 일을 하던 아저씨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어 고졸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게 만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도록 투병하시던 아저씨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땐 장례를 치를 돈도 없던 아저씨 대신 장례 비용을 모두 내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건국이가 심하게 아플 때 갚으란 말도 없이 돈을 보내준 것도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아저씨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망할 뻔했을 때 없는 돈 다 털어서 내 사업을 살려준 것도 다 네 아빠란다. 물론 그럴 수 있게 허락해준 네 엄마도 내겐 은인이지. 아저씨가 지금이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엔 정말 하루하루 막막한 인생을 살았었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다 네 부모님 덕분이다. 아저씨는 술을 많이 드셨을 때면 우리에게 아빠에게 입은 은혜를 구구절절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전 항상 저에게 잘해주던 아저씨가 좋아 언니나 오빠보다 아저씨 얘기를 잘 들어드리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뉴도 저희 삼남매 중 절 가장 예뻐하셨죠. 아저씨가 하도 절 예뻐하니 아줌마도 제게 우리 효민이 아줌마가 큰딸 삼아서 집에 데려갈까? 라며 웃곤 하셨어요. 아저씨 회상 갈수록 성장해 어느새 작아도 제법 탄탄한 건설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빤 그런 아저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아빠의 다른 고향 친구분이 집에 잠시 놀러 오셨는데 그때도 아저씨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놈이 말이야. 아주 난 놈이야. 건설업계가 원래 접대 문화가 심해서 여자 끼고 술 따르는 자리가 흔하지 않냐. 근데 쟨 그런 건 딱 잘라서 안 하더라고. 유흥주점 같은 데는 아예 발길도 안 해. 술자리가 있어도 늘 밥상머리에서 끝내고 사람들하고는 실력과 신뢰로만 승부 보니까 지금 회사가 그렇게 자리 잡은 거지. 난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아저씨는 그렇게 청렴결백한 분이었어요. 우리 삼남매는 그런 아저씨네 아들과 딸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저씨에겐 저희 오빠 동갑인 아들과 저보다 1살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꽤 자주 만나다 보니 우린 가족끼리 만날 때마다 마치 사촌 대하듯 허물없이 지냈죠. 야, 김효민, 너 솔직히 말해봐. 학교에서 인기 되게 없지?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기만 해봐. 야, 왜 그러냐. 효민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너 동생한테 그러면 못 써. 야, 너도 수영이한테 맨날 이러잖아. 원래 남의 동생은 귀여워 보여도 내 동생은 못난이 같아 보이는 거야. 전 맨날 절 놀리기만 하던 친오빠보다
귀엽다, 착하다 해주는 아저씨네 아들 건국이 오빠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냥 사촌 오빠 정도의 감정이었는데 그런 건국이 오빠와 저 사이에 남다른 감정이 싹틀 거라곤 어릴 적엔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건국이 오빤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해 아저씨 회사를 돕고 싶다며 대학도 그쪽 전공을 선택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엔 다른 건설사를 다니며 경험을 쌓았는데 어느 날 디자인 회사를 다니던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효민아, 내가 회사 일로 물어볼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디자인 쪽 지식이 좀 필요해서. 건설 쪽 일은 잘 몰랐지만 디자인적으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오빠를 좀 도와줬었어요. 오빤 고맙다며 제게 밥을 사줬는데 밖에서 들이보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면서도 오빠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와, 오빠 밖에서 보니까 되게 근사해 보인다. 효민이 너도 좀 달라 보이는데? 옷도 멋들어지게 입고 어딘가 근사해 보이는 모습에 오빠가 처음으로 이성으로 보였던 겁니다.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뒤 우리 몇 번 더 만나다 가족들 몰래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오빠 나이 31에 아저씨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그로 인해 우린 드디어 가족들에게 비밀 연애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건국이 효민이 너희 둘이 세상에 대체 언제부터 둘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야? 건국이 이 녀석 내가 꼭 착하고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아주 월척을 낚았구나. 효민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이 아버지 만세 만세 만만세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기겠는데 뭘. 효민아, 아줌마도 한영이야. 이건국 너 진짜 눈이 삔 거냐? 쌍술 들고 환영해주던 양가 부모님과 저희 언니 그리고 오빠의 동생인 수영이와 달리 저희 오빤 떨떠름한 반응이었어요. 오빠 결혼했던 새언니가 나중에 슬쩍 기뜸해 준 건데 오빠 내심 집으로 돌아가 서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아가씨 놀려도 막상 여동생이 시집간다고 하니까 싱숭생숭한 모양이더라고요. 아가씨 오빠 귀엽죠?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아가씨하고 결혼한다니까 다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오빠가 절 그렇게 생각해 주는 줄은 몰랐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니 오빠가 결혼할 때랑 똑같이 지원해 주셨는데 아저씨와 아줌마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무려 집값 비싼 이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게 이제 시아버지가 된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순철이네 딸내미 모셔오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릴 적부터 우리 귀여운 효민인 어떤 복받은 남자가 데려가려나 부러웠는데 그 복받은 놈이 내 아들 녀석이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효민아. 아니 새아가. 아저씨 아줌마에서 아버님 어머님으로 수영아에서 아가씨로 어색하게 호칭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결혼한 뒤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시아버진 거의 절 업고 다니셨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예뻐할 자신이 있었는데 동시에 손줄 둘이나 안겨주다니. 효민이 넌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건국이 너 효민이한테 잘해주고 있지? 우리 며느리 눈에 눈물 내면 너희 아버지 손에 큰일 날 줄 알아라.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 엄마만큼이나 절 예뻐하고 챙겨주셨으니 어떻게 제가 두 분께 잘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언니와 오빠네야 각자 가정이 있으니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언니와 오빠를 뺀 양가 가족은 여전히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냈어요. 두어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면서요. 양가 부모님은 서로 존칭하며 존대를 하기 시작하셨지만 사이는 오히려 전보다 훨씬 가까워지셨죠. 회사 다니랴 연애하랴 바빴던 시누이도 종종 가족 모임에 참석해 저희 애들을 많이 예뻐해 주었고요.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으니 저는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 남편과 사소하게 투덕거리는 일도 꽤 있었지만 그래도 제 일상은 행복하게 흘러갔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결혼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더군요. 당시 70을 눈앞에 두셨던 시아버진 슬슬 은퇴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찌감치 은퇴하고 여유롭게 쉬고 있는 사돈 어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일선에서 물러나서 네 시엠이랑 좀 여유롭게 살고 싶구나. 이젠 좀 쉬고 자기랑 여유 좀 즐기자면서 네 시엠이 원성이 아주 자자해. 시아버진 당장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셨지만 경영의 상당 부분을 남편에게 하나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들여 일군 회사라 명목상 대표 자리는 조금 더 지키고 싶어 하셨지만 사실상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신 거나 다름없었죠. 그 뒤 남편은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회사 일에 임하더라고요. 아, 당신 또 술 마셨어? 미안.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 대신 회사를 맡게 되니까 그만큼 영업도 도맡게 되더라고. 접대하고 또 접대받다 보면 아무래도 술을 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상한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철칙 알지? 절대 유흥주점은 가까이 하지 않으셨던 거. 나도 그런데 딱 질색이라 아무리 접대라도 절대 그 근처에도 안 가. 어차피 아버지가 아시면 난리 날 일을 내가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겠어. 남편은 처음엔 대표 업무를 파악하겠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더니 점점 시아버지를 대신한 접대 자리 때문에 술도 많이 마시고 돌아왔어요. 시아버지의 신념을 알고 있었기에 이상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갈수록 술자리가 너무 잦아지는 것 같아 이상해서 묻기도 했죠. 사실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 내가 회사를 맡게 될 만큼 사업도도 확장하고 계약도 많이 따내고 싶더라고.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고 보여드리고 싶달까? 그래서 여기저기 영업도 많이 뛰느라 술자리가 늘었던 거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전 진심으로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런 남편의 노력을 대견하게 여기셨고요. 그런데 회사를 맡은 지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좀 변해가더라고요. 골프를 배우겠다고? 계속 접대해보니까 접대 골프는 요즘 필수더라고. 겸사겸사 운동도 되고 좋지 뭐. 남편은 요즘엔 접대 골프가 대세라며 대뜸 골프채를 사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비싼 골프장 회원권까지 끊어왔는데 그 돈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과감한 지출에 솔직히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 쳤는데 남편은 점점 명품 시계에 명품 신발에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검소하게 사셨던 시아버지와 정반대로 향하는 행보에 전 남편을 말렸어요. 저도 원체 아끼며 살자는 주의라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써? 그거 사치고 낭비야. 어머님 아버님이 언제 쓸데없는 사치하는 거 봤어? 명품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당신 요즘 밖에 보이지도 않는 속옷 양말 같은 것까지 다 명품으로 사잖아.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당신 이거 너무 과해. 내가 그래도 회사 대표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밖에서도 날 인정해 주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 잔소리만 하지 말고 당신이랑 애들 옷도 좀 좋은 걸로 사. 같이 나가면 좀 나랑 수준이 영 안 맞아 보이잖아. 뭐? 수준? 그깟 옷 브랜드 때문에 떨어질 수준이면 처음부터 없는 게 낫거든? 애들 옷도 내 옷도 나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깔끔한 걸로 잘 고르고 있어. 그리고 당신 아직 대표 아니야. 아버님 대표시잖아. 설사 당신이 대표라고 한들 누가 명품 안 입고 다닌다고 사람을 무시해? 아버님이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거 봤어? 아니, 거의 대표나 다름없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그냥 직원일 때 몰랐는데 앞에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뒤로 후주근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니까. 당신 이 자리가 가진 무게를 몰라. 난 회사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변해가는 남편을 호되게 꾸짖으셨고요. 너 갈수록 옷차림새가 왜 그렇게 꼴불견이야? 돈만 처바르면 다 기품 있어지는 줄 알아? 아버지도 참, 이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대리로서 체면이 있지. 아무거나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 꼬라지 때문에 내 체면이 더 깎이는 것 같은데 무슨 헛소리야. 내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어? 심지어 너 멀쩡한 차 두고 외제차도 새로 뽑아왔다며. 이게 무슨 돈 낭비야. 아버지, 전 저 나름대로 회사 얼굴 자리에 걸맞게 변하려고 한 거예요. 저 믿고 회사 맡기신 거니까 좀 믿고 지켜봐 주세요. 이게 분명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다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말에 시아버진 깊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리고선 제게 많이 민망해 하셨죠. 그런 남편은 갈수록 거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저 나이 청소나 하고 있을까? 나이도 나보다 얼마 안 많아 보이는데 우민이 세민이 일찍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 되는 거야. 알겠지? 당신 애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저분한테 어떤 사정이 있을 줄 알고 한심하대. 당신 아버님 덕분에 운이 좋았던 거야.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 당신 요즘 자꾸 아무나 보고 한심하다. 당신은 저 사람들과 다르다 막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진짜 꼴불견인 행동이야. 자꾸만 이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나마 시부모님이 들으시면 불효령을 내리게 뻔하니 시댁 식구들 앞에선 조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엔 기어코 사달을 내더라고요. 그날은 양가 부모님과 시누이까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친정아빠는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다며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는 건물 주차관리 일을 구하셨어요. 양가 부모님은 두런두런 아빠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더군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술에 좀 취했던 남편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장인어른, 아유 창피하게 주차관리가 뭐예요. 그건 사이랑 사돈집 망신 주는 일이라고요.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하는데 어디 가서 장인어른이 주차관리 일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해요. 창피하기 싫이. 뭐야?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내가 땀 흘려서 돈 버는 일을 지금 창피하다고 한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막말로 제가 회사 경비나 주차관리 아저씨랑 친하다고 하면 직원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하물며 장인어른이 주차관리라니? 너무 창피하다고요. 이건국 이놈의 자식이.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아빤 불쾌한 티를 감추지 않으셨는데 남편 거기다 대고 한술 더 뜨더군요.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진 냅다 남편의 뺨을 후려치시더군요. 건방지게 어디 니 장인한테 빨리 사과 안 드려?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자식을 허투루 키웠네요. 시아버진 저희 아빠에게 정중히 사과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 한 방에 술이 번쩍 깬 건지 남편도 말을 더듬으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시누인 옆에서 큰 소리로 남편을 비난했고요. 뭐야, 오빠 왜 그렇게 꼴값이야? 새언니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와 제게도 사과를 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그게 실망했습니다. 그 일을 나중에 전해들은 저희 오빠는 친구이자 매제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화를 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빠와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제게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술이 좀 과하긴 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도 사이가 명색이 대표, 아니 예비 대표인데 장인어른이 그런 일 한다고 어떻게 말해. 태연이 그놈도 그래. 아무리 우리가 친구고 가족이어도 곧 회사 대표가 될 날 지가 가르치려고 들어? 일개 회사원이 뭘 안다고. 뭐?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오빠가 화낸 건데 거기서 일개 회사원이 왜 나와? 당신 진짜 웃긴다. 당신이 지금 당신이 뭐라도 되는데 느껴지나 본데
당신 그거 잠 아니고 꼴값이야. 아까 아가씨 말처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또 내 앞에서 우리 가족 헐뜯었단 봐.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크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별로 반성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갈수록 이렇게 실망스럽게 변해가던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정말 너무 낯설더라고요. 한편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무례를 범한 일로 크게 화가 나셨던 시아버진 얼마 뒤 남편에게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건국이 너 그렇게 사치 펑펑하고 남들 깔보기까지 하고 다닐 거면 그냥 다시 회사 경영 나한테 넘겨라. 깜냥도 안 되는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꼴불견이 된다는데 네가 딱 그 짝인 것 같구나. 너처럼 겸손할 줄 모르는 놈한텐 내 회사 못 물려줘. 안 돼, 아버지. 제가 지금 호기롭게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장인 장모님께도 그 뒤로 다시 또 사과드렸다고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다른 거 몰라도 저 회사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남편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시아버지께 싹싹 빌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위긴 벗어났지만 남편은 시아버지 불호령에 외제차도 명품들도 다 중고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울상이 되어 투덜거리기에 옆에서 한마디 해줬어요. 이게 다 얼만데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손아귀 잡혀서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이 잘했으면 아버님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뭐 괜히 이러셔? 아버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 다 당신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거잖아.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해?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신경질을 팍팍 냈습니다. 진짜 뒤통수라도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그 뒤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살피느라 그래도 잠잠하더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평소엔 접대 자리에 가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오는 일도 없더니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서 거래처 대표한테 접대 좀 거하게 했어. 나 먼저 좀 잘게 여보. 그날도 접대 자리에 갔던 남편은 유독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더군요. 화장실에 구토까지 크게 하더니 옷도 제대로 못 벗고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날 전 점심쯤 중요한 볼일이 있어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런 남편을 계속 깨워주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9시가 되어서 일어나더니 시간을 보자마자 제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왜 이제 깨웠어?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 있었는데 늦겠네. 계속 깨웠거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제 술을 작작 마셨어야지. 어이없어 진짜. 남편은 제 기분을 잔뜩 상하게 만들곤 후다닥 출근을 하더군요. 그런데 2시간 뒤쯤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다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평소엔 하지도 않던 이상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여보, 안방이나 서재에 내 서류 가방 안 보여? 서류 가방? 아, 여기 있네. 이거 왜 급하게 뭐 필요한 거야? 목소리가 다급해 보이는데? 오늘 필요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두고 왔어. 아까 말한 그 미팅에 필요한 거야? 그럼 가져다 줘? 아니야. 나 지금 미팅 끝났거든. 지금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그거 절대 열지 마. 나 금방 갈 거야. 절대로 열지 마. 전 평소에 남편의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게 굳이 저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굳이 전화에 제게 저렇게 말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꼭 뭐에 찔리는 사람 같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저는 그 서류 가방에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의심이 생긴 전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서류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야? 웬 오피스텔? 그곳엔 이상한 서류가 들어있더군요. 바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였죠.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소를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의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떳떳한 서류였다면 남편이 왜 제가 가방을 열어보는 일을 강하게 막았겠나 싶었죠. 그래서 전 그 계약서 사진을 찍어둔 뒤 우선 아무 일도 없던 척 하기로 했어요. 여보, 내 서류 가방 아직 안 열어봤지? 어? 내가 언제 당신 가방 뒤지는 거 봤어? 대체 뭔데 그래? 자꾸 그러니까 궁금해지네. 아니야. 그냥 회사 기밀에 관련된 서류라서 그랬지. 저기, 아침엔 내가 너무 짜증내서 미안했어, 여보. 그래도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나 다시 회사 들어갈게. 서류 가방에 손도 안 댔다는 제 말에 남편은 티나게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모습에 더욱 수상함을 느낀 전 인터넷을 검색해 한 업체를 통해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떳떳하지 못할 일은 바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전 크나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건국 씨, 좀 파보니까 유흥주점에서만 접대를 엄청 받고 다녔던데요.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접대할 때도 전부 유흥주점에서 진행했대요. 사진 속에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이건국 씨가 애용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잔데요. 이건국 씨가 그 여자한테 꽂힌 모양이더라고요. 그 술집 가서 돈 좀 찔러줬더니 종업원이 술술 다 말해주던데요. 그 여자 그저께부터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셨던 유흥가 여자를 가까이 하며 접대 자리를 가졌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접대가 아니어도 혼자 계속 그 술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미 남편이 구해준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 오피스텔을 계약한 날 남편은 그 여자 축하주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던 거예요. 그래도 회사 일만은 잘해내고 있을 거라 믿었건만 하나부터 열까지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전 그 즉시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정말 증거사진 속 술집 여자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전 그 여자를 보자마자 냅다 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남의 집이 찾아와서 대뜸 손찌검이야? 나? 이건국 마누라다. 이 오피스텔 구해준 그 한심한 인간 마누라라고. 이제 왜 손찌검 당했는지 이유를 알겠지? 그 사람 아내라고? 진짜 절대 아내한테 안 걸릴 거라더니 이사 온 지 이틀 만에 이게 뭐야? 그 여잔 제게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저 제 남편 이름을 듣자마자 재수가 어깨에 걸렸단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저는 그 뻔뻔한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도 남자들 등쳐먹고 살아서 이런 상황이 낯설지도 않나 보다 너. 그럼 보통 간독이로 술 팔고 웃음 팔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이렇게 남자들 등쳐먹는 게 직업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지려거든 당신 남편한테 가서 따져. 돈 안 주면 안 만나준다고 해도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이 오피스텔까지 갖다 바친 한심한 놈은 그놈이니까. 직업? 넌 사람으로서 수치심도 없구나. 그래, 제일 큰 문제 내 남편이지. 그놈 잡돌이 하는 거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넌 네 인생이라 신경 써. 난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불쌍해. 너무 썩어 빠져서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실패자들이니까. 뭐? 실패자?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왜? 너 내가 장담하는데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들 피눈물 뽑아먹고 살다가 언젠가 반드시 그 업보다 돌려받게 될 거야. 알았어? 조금만 늙고 추해지면 그때부터 네 인생의 진가가 드러날 거라고. 내가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넌 나한테 위자료 토해낼 준비나 해. 이 밑바닥 인생아. 자신을 맹렬히 비난한 뒤 떠나는 절 향해 그 여잔 뒤에서 마구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그런 그 여자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랜만에 집에서 늘어지게 늦잠을 잤던 남편이 절 맞아주더라고요. 전 뒷조사를 통해 얻어낸 바람 증거 사진들을 모조리 그놈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아, 따가워. 얼굴 벨 뻔했잖아. 이게 다 뭐야? 어? 당신이 이걸 어떻게... 처음엔 신경질을 내던 그놈은 사진들의 정체를 알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굳더군요. 전 술집 여자에게 그랬듯 바로 그놈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에 받쳐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티나게 서류 가방을 열지 말라는데 내가 그걸 안 열어봤겠니? 그 오피스텔 계약서 보고 뒷조사 좀 해봤다. 왜? 그걸 결국 열어봤다고? 근데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다 뒷조사 해봤다고. 야, 이 역겨운 인간아. 당신 아버님이 회사 경영 맡기고 반년도 안 지나서부터 유흥에 맞들렸다며? 그렇게 추접스러운 접대만 주고받으면서 회사 운영했다며? 그래놓고 집에 와서 나랑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았니? 아무리 당신이 변했다고 한들 이렇게 더럽게 변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근데 그 와중에 술집 여자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줘? 저 접대 일은 내가 막상 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적나라한 접대만큼 효과가 좋은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난 정말 그 여자한테 큰 관심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술집 드나드는 걸 당신한테 폭로하겠다고 해서 약점 잡혀서 그랬던 거야.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그 술집에 드나드는 건 다 일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 와중에 남편은 제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 들었어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놈의 허튼 노력을 짓밟아줬죠.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내가 다 조사해봤다고. 그리고 방금 그 여자도 만나고 왔어. 당신이 그 여자 좋다고 무지하게 쫓아다녔다며? 그리고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접대를 했어? 당신 술 끼고 여자 낀 접대 아니면 받지도 않았다며. 접대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오니? 당신 거기서 아주 더럽게 놀기로 유명했다던데. 그 여자를 만났어? 어떻게 그런 조사까지 다... 요즘엔 돈만 있으면 못 알아낼 게 없는 세상이더라. 당신 우리 애들한테뿐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평생의 수치로 남을 거야. 그렇게 청렴결백했던 아버님 회사 이미지를 고작 2년 만에 그렇게 추접스럽게 만든 당신을 아버님은 과연 용서하실까? 아버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 당신은 바로 저승행이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버지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줘. 나 앞으로 여자 있는 술집도 안 가고 그 여자도 바로 정리할게. 나 진짜 앞으로 당신 말 잘 듣고 딴짓거리도 안 할게.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만은 봐줘.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까봐 절 붙잡고 애원하더군요. 엉엉 울기까지 하면서요. 그 모습이 도리어 너무 역겹게 느껴졌죠. 아니, 당신 이제 끝났어. 아버님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았어야지. 난 나 몰래 1년이나 그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닌 당신 절대 용서 못해. 전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은 시아버지께 입을 연 순간 남편은 좌절하고 말았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주말에 이 시아버지 뭐하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아버님.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애써 울음을 꾹꾹 삼키며 당황한 시아버지께 남편의 만행을 폭로했어요. 아버님, 애들 아빠가요. 그동안 거래처랑 투자자들한테 여자 있는 술집에서 접대를 주고받았대요. 거기서 여자들 끼고 엄청 추잡하게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술집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1년 넘게 바람 피우다 이번에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이혼하려고요. 뭐야? 그놈이 어쩌고 저째? 시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곤 잠시 뒤 바로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달려오셨더라고요. 시댁에서 저희 집까진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벌벌 떨고 있던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 상놈의 자식, 네가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도 아주 제대로 했구나. 어떻게 네가 귀한 효민을 데려다가 눈에 피눈물을 낼 수가 있어?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 내가 회사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면서 어떻게 회사를 맡자마자 그딴 접대를 주고받았어? 받은 건 그렇다 치고 그런 데서 접대는 어떻게 했어? 내가 최소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다 확인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추궁에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남편은 거래처 안 식사비를 부풀려 계산서 처리를, 그러니까 현금 경비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속된 말로 횡령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진 더더욱 분노하셨어요. 시아버진 거실 옆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고 남편을 무자비하게 혼쭐 내기 시작하셨죠. 그 전날 사촌 형들과 놀라며 아이들을 잠시 오빠네 보내놨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겁도 없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딴 짓을 해? 내가 너 해고시키고 바로 고소까지 해버릴 거야. 고소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고소한다고 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냥 정말 더 잘해보고 싶어서 좀 무리한 접대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 뒤에 유흥에 빠졌던 건 제 잘못이지만 처음엔 정말 회사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네가 정말 날, 그리고 회사를 위했다면 내 경영 방침을 배로 그렇게 배신하진 않았을 거다. 그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특히 애를 배신한 일은 절대로. 너, 네가 아파서 생사까지 오갔을 때 네 장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목숨조차 부지 못할 팔자였다. 네 장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도 일찌감치 망하고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아는 놈이 어떻게 애미를 이렇게 배신해? 넌 살아서 숨 쉴 가치도 없는 놈이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여보, 나 좀 살려줘.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던 시아버지는 인간이 아닌 놈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며 남편을 정말 아작을 내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을 비난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는 맞아도 싸이 놈아. 나랑 네 아버지가 널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네가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같은 녀석한테 매가 약이야. 내가 지금 눈물 나는 건 에이미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미안하다, 효민아.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제대로 잘못 키웠구나. 얼마나 절박했으면 남편은 저에게까지 엉금엉금 다가와 매달리더라고요. 전 그런 그놈의 손을 팍 차버리며 싸늘하게 말했죠. 이건 나 불쌍한 척도 하지 마. 난 당신보다 여지껏 배신당한 줄도 모르고 당신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내가 더 불쌍하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매타작을 내린 시아버진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곤 이런 놈간 바로 이혼해버리라며 시어머니와 함께 그놈을 질질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달려오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이 그런 남편을 끌고 저희 친정으로 가서 무릎을 꿇리셨다고 해요. 사돈한테 다 들었다. 변했다 했어도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시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듣게 된 두 분은 딸 걱정에 바로 달려오셨던 겁니다. 전 그런 두 분의 품에 안겨 서럽게 눈물을 펑펑 쏟았죠. 얼마나 크게 혼쭐이 났는지 이후 남편은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미안해서 집까지 달려왔던 시누이가 그런 남편의 근황을 말해주었죠.
진짜 저희 오빠가 사람이에요? 아빠가 오빠한테 고소할 테면 고소해라 라고까지 하신 모양인데 지가 양심 있으면 어떻게 아빠를 고소하겠어요? 저 진짜 그 인간 앞으로 오빠 취급도 안 해줄 거예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언니와 오빠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빠 남편을 절대 가만 안 두겠다며 그놈이 입원한 병원으로까지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곤 병원에 누워서 고개도 못 들던 그놈에게 실컷 욕을 퍼부어주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주 곤죽을 내주려고 했어. 근데 가보니까 아저씨가 이미 제대로 손보셨다는 걸 알겠더라. 몰골이 장난 아니던데. 나한테도 그렇게 혼쭐이 날까 무서웠는지 날 보자마자 아주 벌벌 떨더라. 그래서 그냥 쌍욕만 박아주고 왔어. 나쁜 자식.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라지. 이후 남편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불호령으로 당연히 그 여자와는 바로 끝을 내야 했고 오피스텔도 바로 뺄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진 바로 회사에 복귀하며 남편을 아예 해고시키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의 남편의 행적을 철저하게 파헤치셨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회사 운영을 더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처음에 멀쩡한 척을 하다가 슬슬 눈치를 보며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래업자 선정도 이상하게 했다는데 그걸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이 말렸다고 해요. 남편은 그분들께 이렇게 윽박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생각들 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결국엔 아들 편을 들지 당신들 편을 들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올곧은 분이어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나이 들어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회사 다니세요. 네? 그렇게 갑질을 하고 회사 운영도 이상하게 하던 남편 때문에 회사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더군요. 그분들은 참다 더는 안 될 것 같아 시아버지께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직전에 남편은 저에게 먼저 오피스텔 일이 걸려버렸던 거죠. 시아버지가 회사에 복귀하자 일을 갈고 있던 회사 사람들은 남편의 만행을 모두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주고받고 있는 건 몰랐는데 그냥 거래처 선정이 수상하다고만 생각했었다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접대란 업체들만 챙기고 있었던 거죠. 시아버지가 회사를 맡긴 지 고작 2년 만에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모든 직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퇴원했던 남편은 저희 집에도 못 들어오고 시댁에도 못 들어간 채 숙박업소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남편 가절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더라고요. 너, 내가 바로 횡령으로 고소하려다 한 가지 선택지를 하나 주기로 했다. 애미한테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리고 재산 대부분 다 넘겨라. 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가진 걸 다 집사람한테 주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저한테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해고까지 시킨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당시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건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진 그 복잡한 과정을 한 방에 정리해주고자 우릴 불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시아버진 억울해하던 남편에게 끝까지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너무해? 애미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내 회사까지 말아먹으려고 했던 놈한테 이 정도면 자비 아니냐? 어차피 아파트 내가 해준 거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억울할 것도 없을 거고 네가 애미한테 줘야 할 위자료, 애 둘 양육비 다 포함하면 네 재산을 다 줘도 모자라. 그러니까 선택해. 전과자가 될 건지 애미한테 다 주고 이혼할 건지. 결국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아버지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렇게 시아버지 덕에 수월하게 받을 건 다 받아내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얻어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술집 여자에게도 따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진
제게 끝까지 사과하시더군요. 조건을 걸긴 했다만 그래도 내 자식놈이라고 차마 전과자 되는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서 고소만은 하지 못했다. 너에겐 통쾌하지 못한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위하셨는지 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아버님과 평생 가족으로 살고 싶었는데 너무 슬퍼요. 전 그런 시아버지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도 가족으로서의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웃 친정 부모님은 절 걱정하셨지만 전 친정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 아이들과 셋이 남는 길을 택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기도 그렇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도 이 동네가 조금 외곽에 있던 친정보다 훨씬 나았었거든요. 무엇보다 전 스스로 씩씩하게 바로 서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 스스로 먼저 많이 굳건해진 뒤에 비로소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두 분을 모시는 거지 아니면 두 분이 절 돌보는 죄송한 모습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언니와 오빠네보단 그래도 혼자가 된 제가 두 분을 모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전 그렇게 속으로 꼭 언젠간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다짐했죠.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다행히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저도 상처를 열심히 이겨내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한편 전 남편은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지금은 원룸을 얻어 작은 건설사를 다니고 있다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화가 난 시부모님에게 어떻게든 용서받으려 애를 쓰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런 전 남편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채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건 전 남편과 달리 전 아직도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봬요. 요즘 집으로 통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애들 보고 싶으셨을 텐데 요즘 제가 일이 좀 많이 바빠서요. 시누이는 아직도 저와 언니 동생하며 잘 지내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계세요. 한순간에 돌아서기엔 네 분의 인연이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 덕에 저도 한결 편하게 아이들을 두 분께 보여드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아직도 제게 많이 미안해하며 저희 애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희 애들은 여전히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시아버진 한 번씩 술을 드시고 제게 이런 푸념을 하곤 하십니다. 회사야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해놨다지만 자식은 그게 되겠냐? 회사를 잘 키워놨으면 뭐하냐? 자식 농사를 엉망으로 지었는데 그놈은 우리한테 딱 계륵 같은 놈이다. 평생 안 보고 살자니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신경은 쓰이고 집에 받아주자니 부하가 치밀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에휴. 시부모님이 언제까지 전 남편을 내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부부간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더욱 질기고 끈끈한 법이니 아마 언젠간 결국 전 남편을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과 전 남편의 인연도 제가 감히 끊어놓을 순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만약 언젠간 전 남편이 정말 모든 과오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나타난다면 기꺼이 제 아이들에겐 아빠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로서의 인연은 절대 다시 이어지지 못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아빠로 남게 된다면 전 엄마로서 결단을 내려야겠죠. 솔직히 이혼한 뒤 아이들의 안부조차 한 번도 물어오지 않는 거 보면 아직 전 남편에게 아무런 기대조차 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렇게 전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려고요. 전 갑자기 생긴 권력과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괴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본성이 원래 그랬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손에 쥐게 된 그것들에게 단단히 홀렸던 건진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은 항상 돈과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가진 모든 걸 다 잃는 신세가 될 수 있음을 많은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이야기에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